한마디로 들어보니까 정당 유죄, 유권자 무죄 판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정당 특히 이제 이 야당이죠. 비새누리당 이후에 이렇게 질의멸렬한가 잦은 이 정당 재편으로 유권자와 연계성이 왜 떨어지는가. 유권자들이 이 야당에서는 왜 당을 통해서 대표되지 못하고 원자와 되어 있고 야당 지지가 이렇게 공고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유동하는가 막연한 그런 그 현상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잘 정리해 준 것 같습니다. 안철수와 민주당이 통합을 했지만 그 전에도 그렇고 보통 이제 그 민주당이 무슨 큰 선거 치르고 나면은 노선이 잘못됐다고 뭐 우경환이 아니면 뭐 진보 강환이 이제 주로 제1야당에서 논쟁이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오늘 발표를 보니까 그건 껍데기고 말하자면 조직적 안정성, 자기 분열 끊임없이 하나의 고체가 되지 못하고 분열 해가는 그런 그 현대적인 정당의 모습을 못 갖춘 거 그게 문제이지 노선이냐 이념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파벌들 간의 자기 싸움을 위한 그 명분으로 내세웠던 게 아닌가. 야당의 분열증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이게 뭐 새정치연합이나 뭐 진보 정당들의 과제일 수 있다. 이거를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 정당의 문제를 그 조직으로 안정된 정당, 안정된 조직을 갖추고 있냐, 불안정한 조직, 인물 중심으로 끊임없이 유동하는 정당이냐, 이렇게 이제 대비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조직으로서의 정당을 갖춰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이제 리더십이 변화를 잘 견디면서 안정적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가, 리더십 재생산 구조가 있는가, 그래서 새로운 엘리트도 충원하고 리더십 훈련 구조를 창출하는가, 이렇게 봤는데 이걸 단순화해서 보면은 결국 리더십으로 볼 수가 있는가, 갈등 해결 능력, 조직 기율이 있어야 되고 새로운 정치 엘리트를 충원하고 훈련하고 하는 것과 리더십이라는 게 병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리더십이 구축이 되어 리더십 구축에 따라서 종속되는 관계는 혹시 아닌가, 그런 측면은 없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의 안정성에 가장 중요한 거를 본다면은 리더십이 구축이 되어 있는가 하는 거죠. 그 새누리당의 경우에도 물론 인물 변동이 많았고 뭐 이해창, 그다음에 MB 때는 신이계당이었고 박근혜 정권 때는 친박당이었고 거기도 뭐 잦은 그 인물 변동이 있었지만은 그 야당하고 다른 게 어쨌든 그 절대 DJ니 YS는 이런 절대 지도자는 아니지만은 공고한 리더십을 갖춘 어떤 시기든 어떤 시기 중요한 시기에 공고한 리더십을 갖춘 당 리더십이 있었다. 그 교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공과 다른 리더십으로 교체가 되지 이렇게 야당처럼 여러 계파가 경쟁하는 관계. 뭐 상대적으로 이제 어느 계파가 부상하고 어느 계파가 뭐 대통령 후보가 되고 뭐 그런 건 있지만은 그런 경쟁 체제가 아니라 강력한 리더십 교체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당이 만들어진 것, 이것이 그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기능을 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리더십이라는 게 시스템, 구조적 재생산이 있어서 만들어진 한국정당 체제에서 그 리더십 재생산 구조가 있어서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은 우연적 요소인가, 인물이 우연히 부상이 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관점인 것 같아요. 리더십, 한국정당에서 이 리더십 재생산 구조에서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새누리당이 우연히
탁월한 당을 장악하고 대선 후보가 되는 인물들이 몇 명 있어서 그 결과로 안정적 조직을 갖춘 것은 아닌가. 만약에 그런 가설이 맞다면 앞으로 박근혜 정권 이후에 대권을 이을 후보가 만약에 없다면은, 만약 그 가설이 맞다면 그 이후에는 다시 옛날 야당과 같은 분열된 불안정한 조직으로 새누리당도 돌아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물론 그동안에 축적된 걸로 봐서는 내부 조직의 안정성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리더십에 의한 것이라면은 그 리더십이 당을 안정화시킨다고 할 때 그거는 구조적인 것보다는 우연적인 요소가 작용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은 야당에 대해서 적용할 때 야당에 어쨌든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그런 지도자가 없었던 것이 당의 내부 분열과 균열, 갈등 그런 것을 초래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당 체제와 3당 체제의 문제인데, 안철수 신당이 등장하면서 이제 논리가 양당 기득권 체제를 깨고 제3당이 등장해서 3당 경쟁 체제가 더 말하자면 새정치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뭐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였고요. 그 안철수 당이 이제 위치가 포지션이 새누리당과 민주당 사이에 있어가지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차이도 별로 없는데 그 사이에 끼어 들어갔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민주당과 이념이나 노선이나 조직이나 여러 면에서 민주당과 이 친화성이 있었고, 독자적인 뭐 노선을 갖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정당 양당 수렴이라는 한국 정당 체제 때문에 시간이 가면은 어느 한쪽으로 결국 흡수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그 항상 민주당과 경쟁하면서 존재했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 뭐 이름이 새정치민주연합이라 하더라도 양당 체제 속에 처음부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그래서 3당 체제를 내세운 거는 뭐 허위 명분이었고, 그런 3당 체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비슷한 정당들끼리의 그 경쟁, 그렇지 않아도 양당 체제의 그 보수와 중도와 거기에 따른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정쟁과 대결을 격화시키는 그런 부정적인 현상이 있었는데, 거기 당 하나가 더 껴들어가면 더 심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이 또 차별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안철수 신당이 만약 계속 간다면은 민주당과 맨날 터지고 받고 하는 걸로 아마 지ser 거다. 그거는 정당 뭐 미래에 위해서도 좋은 일도 아니고, 그건 뭐 운명적으로 그랬다. 그리고 안철수 신당 만드는 명분이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 조직 운영 방식입니다. 말하자면 기존의 야당은 수직적이고 뭐 권위적이고 그런데 자기네들은 수평적이고 개방적이다. 그게 이제 당을 따로 만들어야 될 이유로 제시가 되고, 그 정치적 태도, 막말하지 않는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는다. 정치적 태도와 정서, 이게 당을 하나 만들어야 될 이유로 제시됐기 때문에 이거 지속 가능하지 않은 원래 당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새 정치의 어떤 그 뚜렷한 비전도 보여주지 못하고, 한번 안철수 대표가 새 정치에 대해서 말을 한 걸 쭉 정리해 보니까 말이 안 돼요. 정치란 생활 정치고, 생활 정치가 새 정치고, 새 정치는 낡은 정치를 하지 않는 것이며, 그를 위해서 새 정치를 위해서 개혁하겠습니다. 그 말을 쭉 연결시키면 이렇게 하면서 말꼬리를 쫓다가 보면 다시 말꼬리로 다시 나오기 때문에 하나의 독자 정당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었고, 제1야당의 새로운 이미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을 했지만은 아마 새로운 안철수계라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당 유권자 연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통합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야당 안에 또 안철수계가 하나 생겨서 계파 경쟁이 더 심화되는 도로민주당의 나쁜 버전이 될 수도 있고, 뭐 안철수가 리더십을 행사해서 안정적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되고
안철수 당이 돼서 뭐 조직적 안정화의 길로 새로운 정당의 길로 뭐 갈 수도 있고 현재는 뭐 그런 가능성은 다 열려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진보 정당의 경우에 제3당 양당 체제로 수렴되지만 항상 제3당이 있었고 3당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있었다. 이번에 안철수 현상에서도 사실은 양당 아니 새로운 정치에 대한 그 안철수가 말하는 새 정치가 아니라 새로운 정치에 대한 욕구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중도나 보수 정당으로서의 제3당이 아니라 진보적 제3당 뚜렷한 이념과 색깔과 지지 계층을 가진 진보적 제3당만이 유일하게 독자적인 길을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아마 진보 정당들에게는 뭐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지도자가 중요하다고 한다면은 야당 진보 정당도 이합 집산을 해왔다는 건 한마디로 지도자들이 없이 이합 집산한 과정이었고 뭐 어떤 이념이니 뭐 이런 거 가지고 하긴 했지만은 그걸 가지고는 공고화되기 어렵다는 걸 확인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보 정당 안에서 지도자를 키우는 스스로 크고 지도자를 키우고 지도력을 강화시키는 과제 그게 우선이다. 노선 그 민주당처럼 노선 투쟁이 아니라 강력한 지도자를 키우고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공고한 조직적 안정성을 갖추느냐 뭐 그런 것을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냥 저는 뭐 워낙 좋은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발표문에 대해서 얘기 안 하다가 한 가지만 저기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그 얘기하고 제 얘기 한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당파층을 말씀하실 때 그 선거 데이터가 총선 직후 데이터인데 아니 선거 전에라든가 일상적으로 그걸 물었으면 어떻게 나왔을까 하는 궁금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선거라는 행위는 강요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강요된 선택한 이후에 자기가 어느 당을 지지하겠냐 할 때는 평상시와 답변과 다를 수가 있다, 충분히. 그러니까 무당파층이나 당파층에 대한 견해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그 당파층이나 무당파층을 보여주는 것들은 오히려 선거보다는 일상적인, 그래서 선거 직전에 무당파층이 어떻게 특정한 정당으로 가게 된다를 보여주는 그림이 더 오히려 좀 그 정치 상황을 잘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줍사 하는 거 하나 하고요. 또 무당파가 이제 핵심 이제 당파층과 무당파가 증가했는데 왜 증가했을까? 당파층이 약한 게 근데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 비교하면 이 정도면 뭐 일상적인 게 아닌가?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다. 무당파층도 분석해 보면 정치적인 무관심층의 무당파가 있어요. 이 사람들 기권으로 나타나거나 그렇습니다. 근데 정치적 관심이 높고 대단히 정치 참여적인 사람인데 무당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치판을 흔들어 놓는 게 이제 일상적인데, 이제 일본이 선거가 그렇습니다. 2005년, 2009년, 2012년 다 이 정권 교체가 일어났는데 딱 보면 핵심이 뭐냐면 각 정당의 지지층은 큰 변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소규모의 15%에서 20%의 무당파층의 향배에 의해서 압도적인 의석의 변화들이 나타났거든요. 그거는 결국 소선거구제가 맞물려지는 현상으로 나타난 건데, 그런 무당파층들의 변화가 그 정권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그 오히려 이제 당파층에 대한 관심도 좋지만 정치적 관심이 있는 무당파층과 좀 결부시켜서 그 해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잠깐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저희는 요즘 보수 진보 논쟁이 너무나 그 일상화되어 있어가지고 주관적으로 유권자에게, 아니 국민들에게 당신은 보수적입니까 진보적입니까 이거 묻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게 자의적인 주관적인 이념 성향보다는 정책적으로 된 걸 가지고 이념층을
재구성하려는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그렇고 제 이제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제 안철수 정당이 합당해가지고 이제 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이런 세미나까지 나온 것 같은데요. 왜 3당을 지향한 안철수 정당이 민주당과 통합해야 되냐라는 질문보다는 그 안철수 당이 있었는가 하는 질문부터. 그러니까 안철수가 왜 당을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질문부터 좀 생각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정당을 얘기할 때 안철수 정당이 민주당과 비슷한 수준에 있고 그것이 제3당장을 지향했고 통합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철수라는 현상에서 기인한 정치적 흐름들이 정당으로 표출되기 이전에 그냥 흡수돼 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기존에 있는 정당 체제는 큰 변화는 없는 건데 그 기대감, 잠재력에 있어서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현상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좀 고민하고 싶은데요. 그 정당 요인, 제도 요인, 유권자 요인이 있는데 유권자 요인은 별 문제가 아니다. 유권자를 설득해서 어떻게 바꾸는 게 아니라 유권자는 그대로 있고 그 정치에 그리고 아까 그 2000년 이후에 유권자의 리얼라이먼트 재편성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이제 정치적인 요인이보다는 1997년 IMF 이후에 사회 경제적인 큰 변화들이 유권자한테 드러나서 과거에는 민주 대 반민주 성향이었다면 그 다음엔 지역의 성향이었다면 이제는 경제적인 변수들이 중요하게 되고 또 세대 간의 변수가 중요하게 되고 그래서 유권자가 이미 다원화된 상황이고 이것들을 잘 읽고 그에 호소해서 정당 지지를 확대하는 것이 정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권자보다는 저는 정당 요인과 제도 요인을 좀 강조하고 그리고 정당 정치 이합 집산에 강조하고 싶은데요. 제가 항상 갖고 있는 문제점이 한국 정치 문제점은 다수제적 정치 제도와 유권자 사회 혹은 당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괴리가 우리나라의 이런 정당 정치의 불안정성의 근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얘기하면 사회는 굉장히 다원화되고 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들이 많이 필요하다. 다당제적 사회적 기반은 존재한다. 라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생각인데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 제도는 다수제적인 지향과 결과를 가지고 있는 정치 제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 보면 꼭 선거 직전에 후보 단일화, 양당제적 논의, 그러니까 다수제적 결과, 그러니까 한 명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항상 후보 단일화 압력에 빠질 수밖에 없고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런 사회적 정치적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를 계기로 해가지고 정당의 이합 집산이 생긴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다당제가 있다가 대통령 선거 직전에는 양당제적 압박이 굉장히 강한 것이 우리 여태까지 주기였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런 제도가 그러니까 다수제적 정치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정당의 이합 집산이나 정치 세력의 이런 요구들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 같다. 그러니까 이건 정당 체제의 취약성, 정당 기반의 취약성은 부차적인 문제고 이런 제도적 요인이 좀 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일차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다양한 요구들을 반영할 수 있는 제3세 정당도 좋고 소수 정당도 좋고 이들이 선거라든가 어떤 정치 변화에서 이들의 요구들이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 한 항상 다수제적 결과를 강요하는 현재 정치 제도하에서는 정치 개편, 이합 집산의 논의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당 요인에서 얘기할 때는 우리나라는 정당은 대단히 이제 인물 중심에 익숙해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이제 리더십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잘 그려주신 87년부터 그림의 정당 이합전에 보면 가장 긴 때는 가장 강력한 리더가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없었을 때는 이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죠? 가장 긴 때는. 그러니까 무슨 결국은
그 새누리당도 이제 강력한 리더가 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그 노무현 이후에 민주당의 지리멸렬은 리더의 부재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인물 중심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우리 정당 체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파벌연합적인 정당 구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정당 기반들에 대한 논의들이 좀 더 좀 시급한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그 정치의 이합집산을 얘기할 때에 중요한 요인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적하고 싶은 거는 저는 그 대통령제 문제가 아니라 한국형 대통령제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대통령이 단임제도 있고 그런데 대통령이 되면은 이제 정치 중립론, 당정 분리론 해가지고 정당 정치부터 벗어나려는 그런 욕망이 큰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정당 정치 기반을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 박근혜 대통령 최근에는 정치 초월론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런 정치적 개혁도 안 하고 자기는 일만 하겠다는 이런 국가 재산만 갖겠다는 이런 것들이 결국 정당 정치를 중요한 그 국가적인 정책이라든가 이익으로부터 분리시켜내가지고 결국은 정치인들의 그 이권 다툼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가능성들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형 대통령제, 특히 이제 단임제나 그 제왕적인 부분들이 한국형 대통령제들이 그렇게 운영되어 오는 것이 정당 정치의 이합집산을 그 또 하나의 한 정당 정치를 안정화하는데 좀 뭐 불안정성을 더 높이고 있고 또한 유동성을 높이는 그런 요인이 되어 왔다. 근데 좀 요약해서 얘기하면 저는 그 정당 정치의 불안정성, 유동성은 기본적으로 그 제도적 개선에서 좀 더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즉, 그 다수제적 정치 제도를 하부제적 정치 제도로 바꾸려는 노력들이 좀 필요한 거고, 그래야만 제3당, 제3세력, 소수 정치 세력들이 정치 경쟁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정치 환경과 제도가 기반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에 입각해서 합의제적 다원화되고 합의제적인 민주주의가 필요한 우리나라 사례에서 그에 걸맞는 권력구조, 대통령제를 포함한 논의들도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처음에 그 제목이 이제 인위성의 문제가 나왔었어요. 사실 이 안철수 민주당의 그 통합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대중의 요구와 무관하게 또는 반하게 그 인위적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그 정치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문제의식이 아마 인위성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뭐 지금 저희들 진보 정당을 쭉 해왔습니다만 그 인위성의 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시도하려고 했던 것이 저는 진보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존에 우리 이제 보수 양당 체제라고 표현했지만 이 보수 양당 체제에 어떻게든 균열을 해서 그러니까 진보대에 있던 보수의 어떤 구도를 만들려고 했던 것들이 우리 어떤 시도였고, 그게 당장 그 역부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보수, 중도, 그러니까 진보, 그러니까 이 3자 어떤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이제 우리 어떤 단기적 이렇게 중장기적 목표 아니고 좀 가까운 신뢰에 우리가 좀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해왔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 진보 정당은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정당 정치의 안정성을 실제로 강조하긴 하지만 사실 그 속내를 들어보면 과연 그 안정화라고 하는 것이 진보 정당한테 과연 유리한가라는 게 거꾸로 된 질문도 사실 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보 정당이 제대로 된 그 위치 그리고 제대로 된 대접을 받고 난 이후에 안정화된 구조를 가져가기를 저희들이 바라긴 하지만 현재의 어떤 그 구도를 깨야 한다는 점에서는 정당 정치가 안정화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질서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많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뭐 이 정치를 보면 그런데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 같은 사람들은 이 바둑판을 두고 본다면 뭐 말과 같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실제 바둑돌을 놓는 사람이죠.
그래서 옆에서 아무리 뭐 훈수를 잘 뜬다 하더라도 돌로 넣은 사람이 바닥으로 놓아버리면 그만 근데 그래서 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실수도 있고 이제 사실 그렇긴 합니다만 이 민주노동당을 만든 것 그리고 민주노동당에서 진보신당으로 또 이거 분화가 이루어진 것 그리고 통합진보당이 만들어진 것 또는 정의당이 만들어진 것 이것이 한편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기획의 산물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적어도 민주노동당을 만들고 진보신당으로 이렇게 분화됐을 때는 이것이 분명히 기획된 작품이었다라는 그래서 돌을 말로 뛰거나 돌을 두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기획의 산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획에 대해 실패하니까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서 좀 힘든 인구의 생활을 겪고 있는 건 하지만 분명히 어떤 기획했던 산물이었다. 근데 어쨌든 그 기획을 했을 때가 뭘 그러면 의도했느냐. 그 판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었다. 보는 것들이죠. 그 판을 흔들려고 하는 과정은 지금도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다만 안철수와 같은 그 현상이 실제로 판을 흔들지는 못하고 왜 그냥 다시 기존에 했던 그 정치 질서를 고착화시키는 것으로 갔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한국의 어떤 정치가 이 정당 정치로 쓰였던 그 질서도 있지만 또 한 측면에서 본다면 뭐 대중 현상이라고 하는 그런 그 질서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대중 현상이라고 하는 이 질서를 정당 정치 질서로 반드시 재편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뭐 실제로 인위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것들이고 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또 의문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현상이 가져다 준 그 이면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진보정당 입장에서 본다면, 진보정당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 그것을 제대로 꿰뚫어지 보지 못하면 계속 이런 현상들이 반복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정당체지만 대중의 현상에 대한 이 고민들은 사실 뭐 100년이 넘게 고민되어 왔던 거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는 워낙 또 이 과학이 또 발달하다 보니까 뭐 복잡계 뭐 네트워크 과학 해서 여러 가지 그것을 해석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대중의 현상, 대중의 흐름이나 군중 행동 이런 것들은 사실 100년 넘게 사실 연구되어 왔던 그런 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써 이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되지 않은 영역으로 놔뒀을 뿐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정당 정치를 우리가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현상에 대한 고민들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안철수 현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정치에서 나타나는 이 특유한 현상의 또 다른 발현일 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번 도리를 우리 양당 정치 체제로 쭉 왔던 것 같이 생각되지만 지난 적어도 우리가 저희들이 정치를 하는 이 과정 속에서 경험할 수 있던 그 세대를 두고 본다면 항상 제3의 세력들이 있었었죠. 그리고 그 제3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되게는 인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인물이 만들어지고 인물이 나타나고 그 인물 중심에서 정당을 이제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정당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허지부지 사라지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보면 양당 체제인 것 같지만 대단히 불안정한 양당 체제였고 그 불안정한 양당 체제는 그 양당 체제에 대해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흔들리고 하는 그랬던 과정들이 반복됐다고 봅니다. 다만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지면서는 그것이 인물에 의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정치 세력에 대한 기도로 저는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새로운 정치 세력, 그러니까 진보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에 의해서 나타난 양당 체제의 어떤 그 양당 체제를 흔드는 것, 이것이 사실 민주노동당 탈생에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최근에 이제 리더십 이야기가 상당히 강조되고 또 지나치게 강조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지나치게 강조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진보 정당이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위기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과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그런 제가 표현을 쓰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 동시에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보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중 현상, 대중 정치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그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의 어떤 등장이 상당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양당 체제의 어떤 이 양당 체제를 새롭게 재편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실제로 그 진보 정당이라고 하는 이 정당의 그 정체성, 내용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되는데 저는 뭐 그 두 가지 같이 결합돼야 된다. 그러니까 당장의 어떤 새로운 지도자를 바라는 대중들의 바람을 충족시킬 줄 수 있는 요소와 그것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지도자가 힘이 빠지면 쑥 사라지는 그런 식의 어떤 정치가 아니고 그것을 좀 항구화 시켜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직으로서의 어떤 정당 체제의 어떤 정립 이 두 가지가 같이 우리한테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래서 지금 새 정치민주연합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진보 정당이 설 자리가 줄어들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하지만 저는 오히려 우리한테 원래 열려져 있었던 공간들을 새롭게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저는 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 현상으로서 인물에 의해서 기대하는 것은 또다시 실패를 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또 경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보 정당이 제대로 된 위치를 잡는 것으로서 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인위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 이 정당을 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고 실제 유권자들한테 제대로 된 선택지를 돌려주는 그런 과정이 될 것이다. 뭐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건 아직 의문이에요. 예를 들면 재산 변수가 예를 들면 이 상층일수록 새누리당 뭐 이건 이해가 되는 건데 하층일수록 민주당으로 경향적으로 갔다. 그건 제가 이제 알고 있거나 들었던 거하고 좀 맥락이 다른 거고 왜냐하면 사실 이게 경향적으로 그런 맥락이 잡힌다는 말은 저한테 참 위협적인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부정하고 있는 미국식 이 양당제로 갈 수 있는 백그라운드 된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진보 정당이 무능하고 한 정당 내에서 스펙트럼이 있지만 그 내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하층들을 일정하게 반영하는 구조가 장착된다고 한다면 미국식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건 좀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안철수 근데 속된 말로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2013년에 이제 안철수는 2013년에 이제 예를 들면 10년 전에 민주당 버전의 10년 부활이고 2004년에 민주공당은 2003년 판 뭐 안철수다. 현상학적으로 보면 그렇죠. 기존의 양당 체제를 문제 제기했던 그런 어떤 이 존재적인 측면에서는 그래한데 사실 내용을 보게 되면 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철수 같은 경우는 결국은 기존의 양당 체제 내에 헤게모니를 다투는 그룹이다. 그 내에서 내가 짝 먹으려고 하는 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게 뭐 새누리당인지 민주당인지 얘는 원래 새누리당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라는 말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이 양당 체제 내에서 헤게모니를 모색했던 어떤 측면이었다고 한다면 민주공당의 2010년 전의 버전은 그 양당 체제에 대한 어떤 대체, 교체 이런 개념을 모색했던 시도라고 보는 거고요. 물론 이제 철저하게 실패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지는 안 하고. 세 번째는 우리 김영탁 소장님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요새 리더십이라는 말이 유행이 돼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리더십이라는 말은 인수분해시켜야 된다. 흔히 말하면 하나는 선거에 득표를 가질 수 있는 대중 정치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사회운동 조직이든 노동조합이든 정당이든 이 가지고 있는 대중 지도자의 모습 여기에는 소위 말하는 희노애락이 있지 않습니까? 잘 될 때가 있고 못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선거용 대중 정치인들은 망할 때 그 리더십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예를 들면 노동조합이나 뭐든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같이 겪는 것도 리더십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이 후자의 측면들 특히 보수정당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죠. 보수정당에서 아무리 조갑제가 떠들고 이런 선수들이 떠든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수정당 내에 유력한 지도자군은 아니거든요. 근데 진보정당 내에서는 시민사회, 노동조합 이런 사람들은 직접적인 선거 주체가 아니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 리더십이라는 개념을 요새 들리는 버전은 이거 완전히 선거용 버전밖에 없어요. 선거에서 우리 당한테 득표를 많이 실어주는 사람은 곧 리더. 이런 식의 완전히 1차 방정식 내지는 산수 버전이 되고 있는데 조금 이제 올려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느낌이 들었고요.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 교수님의 이 발제문에 대해서 대단히 미시적으로 잘 접근하셨는데 거시적으로 보시면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직 정당의 형성 과정으로 볼 수 있겠다. 새누리당은 좀 일단 속도가 나갔다고 하더라도 리버럴들과 진보 쪽은 여전히 안정적인 의미의 정당이 형성된 과정이다. 저희는 이게 동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당이 형성되고 그 안정화의 백은 뭐냐? 백그라운드는 뭐냐? 그 안정화를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뭐냐? 크게 두 가지 얘기했던 게 리더십 문제하고 조직의 자기 규율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건 한정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나와 있듯이 동질적인 유사한 이념 지향 그룹들의 연합과 컨센서스 형성이라고 봅니다. 이게 일명 합종연행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합종연행이 왜 하느냐? 대표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보수 진영들이 A, B, C, D 나눠져 있으면 내가 보수 대표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리버럴도 마찬가지고 진보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2004년을 전후한 민주노동당은 일정하게 범노동 진영의 형식적 대표성을 가졌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소수 그룹들이 있었지만 저는 새누리당이 일정한 경과를 해오면서 보수 세력, 냉전 세력 또는 한국의 대기업들은 재벌들의 대표성들을 획득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리버럴들은 DJ 이후에 리버럴들은 무엇을 대표하고 어느 계급을 대표하는 것이냐, 어느 집단을 대표할 것이냐. 이게 이제 DJ 시대로 돌아가게 되면 이것이 이제 계급 계층적 개념이 아니라 지역적 개념이 되잖아요. 호남을 대표하는 당, 영남을 대표하는 당, 이건 뚜렷했죠.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포스트 민주화 이후 시대에 그러니까 무엇을 대표하느냐 해서 여전히 모호하기 때문에 불안정이 일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점을 한번 짚었으면 좋겠고, 결국은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 대표성의 실질화. 형식적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대표할 것이냐, 그 누구를 내가 단일하게 대표할 것이냐, 아니면 여러 그룹들이 분산되어 대표할 것이냐 라는 맥락에서 한 그룹이 대표성을 하면 할수록 구조적인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게 새누리당이라고 보는 거고, 새누리당이 1995년도에 자민련하고 합당할 수밖에 없고 이런 과정들, 그리고 민주당의 이게 리버럴 이 흐름들이 합종연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형식적 대표성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보는 거고, 진보 정치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몰려 있는 게 이 형식적 대표성에서도 지금 누구도 자임할 수 없는 구조에 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이것의 실질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게 조직의 룰이나 리더십의 재창출과 같은 문제, 또는 이제 운동권적 용어로 하면 이게 운동의 기풍 문제, 이런 문제가 그런 형식적인 대표성을 담보한 집단들이 지속 가능하고 이후 성장을 도모하고 새로운 지지층을 만들고 안정화시킬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을 저는 얘기하는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 같은 사람은 당연히 진보 정치는 지금 우리가 새정치민주연합 뭐라고 할 처지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진보 진영의 대표성 없거든요. 이 상황에서 진보 정치의 발전 경로 안철수, 김한길 합친 것보다 더 처참한 모습이다. 여기에서 이제 저는 형식적 대표성을 만들어가는 것과 과거의 그 내부적 어떤 룰이나 규칙의 구제 때문에 몰락했던 그 과정들을 어떻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냐라는 과제를 해소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남 탓하기 전에 이제 우리라기보다는 이쪽 진보 쪽 같은 경우가 더 어려운 아까 무슨 계곡이라고 했죠? 눈물의 계곡을 전환의 계곡 눈물도 뭐라 하셨어요. 눈물의 계곡이 더 깊어지고 길어질 것 같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우선 양당 체제 강화 유권자의 선택인가라고 하는 이 포럼 오늘 주제를 받고선 제가 든 생각은 저 질문에는 한 3가지 정도의 전제가 들어가 있다. 근데 그 전제가 현재 한국의 정당 정치 혹은 진보 정치가 처해져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거기서부터 살펴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3가지 전제가 있는 게 아닌가. 첫 번째는 정당 체제는 유권자의 편성 구조에 조응해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전제는 현재 근데 양당 체제는 유권자 편성 구조에 조응하지 못한다. 아까 다원화된 사회 등등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서 세 번째 전제는 한국에서는 다당제가 규범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타당하다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주최 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 1전제는 저는 좀 규범 편향적이라는 한계를 지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유권자의 비조응 자체가 전략적 선택의 결과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내가 새정치연합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 새정치연합을 찍어줄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아까 당파층의
어떻게 일상적 정치 과정에서 당파층을 할 거냐, 선거 때 할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치학, 특히 정당 정치에서 정당 체제 부분은 역시 선거를 갖고 계속 연구해 왔고 규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는 특히 한국 정치에서의 정당 체제 유권자 편성의 구조가 조응해야 한다. 과연 그 규범이 잘 적용이 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고요. 다음에 3전제는 다당제적 요소가 유권자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저는 이미 일정하게 구현되어 있다고 봅니다. 즉 계속 3당 현상이 있었던 거죠. 한국 정당의 역사, 아까 서복경 선생님이 그려주신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에서는 양당 체제라고 하는 부분들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로 넘어가는 겁니다만 계속 양당 우위 체제였었던 거고, 기본적으로 보수 정당이라고 불려지든 아니라고 하든 어쨌든 새누리당과 같은 정당들이 우월한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의 정당 정치라고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을 때 이미 그렇게 되어 있었다. 우리가 뭐 보수 독점 정당 체제라고 불리기도 했었고, 뭐 등등 불렀었는데 그때부터 만들어져 있는 구조, 즉 양당 우위 체제에서 그리고 혹은 다야 체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양당 체제에서 3당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민주노동당 이전에 이미 강한 3당들이 있었죠. 집권까지 가능케 했던 자민련이 있었고, DJ 정부와. 그리고 그 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언제 한국이 양당 체제였었느냐. 그래서 지금 안철수와 민주당이 합친다 그래서 양당 체제가 만들어져 간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볼 것이냐. 그거는 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저 새정치민주연합을 뭐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 저기는 야권 재편에 계속 그 도정이다, 지금 가정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잘 될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그 재편의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진보정당, 정의당을 포함한 진보정당들도 계속 그 체제 부분에 있어서는 변동을 겪어나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하는 그 환경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전제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자고 했던 것은, 지금 한국 정치를 자꾸 이야기함에 있어서 정당 편향적인 시각이 있는 건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정당이 나쁩니다. 근데 정치는 좋아져야 돼요. 근데 정당은 나쁜 정당을 갖고 자꾸 좋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거위가 황금알을 낳는 거다. 이 말을 반복하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거위를 어디서, 황금알을 어떻게 누가 낳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럼 저는 그 정당을 자꾸 좋아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을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그 요소들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포착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좀 더 필요한 정치학적 논의의 대상들로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 정치학이 정치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정치학이 정치를 따라가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정치학의 정립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정치학의 그 관점으로 자꾸 정치를 야단치는 게 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거를 하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제가 어디 쓰기도 했지만 마치 시험 보는 학생처럼 막 야단을 쳐요. 그 사람이 들을 리가 있습니까? 안 듣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데에서 교수들이 아무리 이걸 가서 얘기해봐야 그 사람들 다 속으로 자기 생각들이 있는 거죠. 안 듣는 거죠. 그래서 근데 자꾸 야단을 치려고 하다 보니까 정치학도 자기의 한국적 정치학이든 정치학의 발전의 계기들을 자꾸 놓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양당 우위 체제는 유권자가 선택했냐? 저는 양당 우위 체제 유권자가 선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했느냐? 막 안철수가 사랑스럽고 민주당이 좋아서 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어쨌든 이 구조 속에서 양당 우위 체제를 선택한 것은 승리에 대한 전망이 가장 높은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전망이. 유권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정치 효능감을 높이고 표의 값어치를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큰 정당에게, 새누리당은 너무 싫다. 그렇다고 하면, 새누리당이 싫다 그러면 야당이 이겨야 되는데 야당은 다 흩어져 있고, 그러니까 계속 합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양당 우위 체제가 자꾸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의당이나 진보정당이 다시 짚어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한국의 정당들의 이념적 거리가 굉장히 크냐. 이건 물론 서구 유럽 여러 정당, 선진이라고 하는 것도 점점점
합의 쟁점들이 더 만들어지는 거죠. 경제민주화나 사회복지 복지는 기본적으로 합의 쟁점이죠. 그러니까 크게 이념적 거리가 클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분단 구조라고 하는 측면에서 북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서는 조금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북한 문제 하나 갖고선 정당을 선택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문제는 때때로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아주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에게. 그건 학자들이 이렇게 이 사회를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 매번 있는 선거 때마다 어떻게 그게 맨날 작용을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저는 특히 이념은 하나하나의 정책만이 아니라 역사성에 있어서 정체성을 획득이 되는데, 민주화 이후 이게 30년도 안 된 이 한국에서는 특히나 그렇다. 민주화 이전의 정체성이 그 정당을 인식하는 이념적 정체성으로 감지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때 보면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같이 했다고 하는 역사적 동질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책적 이질성보다는 진영론을 매개로 해서, 즉 여냐 야냐라고 하는 진영론을 매개로 해가지고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 노회찬 대표께서 말씀해 주셨던 예전에 색강 장강 명제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사이에는 색강이 있고 여론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에는 장강이 흐른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 후에 우리는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한국 정치에 구조적으로 역사적으로 주어진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결국 엉터리 같은 민주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이 계속 제1야당을 차지해 왔던 겁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제1야당 자리에 이미 세팅되어 있는 일군의 정치 세력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당이 계속 1야당을 차지했었던 거고, 혹은 집권도 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그런부터 얘기하면 양당 체제가 싫고, 혹은 양당 체제, 양당 우위 체제적인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면 방법은 뭐냐? 제1야당을 바꾸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좀 더 좋은 정치 세력이 제1야당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럼 그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수 있겠죠. 들어가서 잡아먹는 것도 있고, 또는 연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등등입니다. 제3당으로, 제2 이야기는 다당제, 제3당, 이것은 계속 지금과 같은 제일 잘 됐을 때 민주노동당 같은 제3당 정도가 될 겁니다. 한국에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민주당이라고 하는 새정치연합이 자꾸 이념적 정체성이 없으니까 우리가 정당을 좋은 정당을 만들어야 돼, 민주당 너희는 자꾸 좋은 정당이 돼야 돼, 이렇게 야단치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이 이념적 정체성이 강해져 버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고, 그러니까 야권 연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예 소멸해 버리거나, 아니면 완전히 민주당이라고 불려지는 그 제1야당이 강고해지는 겁니다. 그건 아까 정종건 국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 이념적 민주당이 잘 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잖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안 좋아. 예. 근데 저는 저 같은 입장에서는 민주당이든 진보 정당이든 그 정당이 잘 승리를 해가지고 민생에 도움이 되는 정당이 되는 게 중요하지. 저 진보 정당이 꼭 독자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저 국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명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유권자들 정당 선택 기준으로 넘어가는 건데요. 유권자들 정당의 선택 기준은 그게 이념이든 이익이든 정책이든 지역이든 인물이든 간에 그 상황과 목표에 따라 힘의 획득이나 행사에 보다 유리하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정치적 효능감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 표의 값어치. 그래서 나에게 이념적 만족도를 주든지 아니면 이익을 갖다 주든지, 이것이 유권자의 기준이겠죠. 특히나 민주화 이후에 최근에 노무현 정부 이후에 보면 더욱더 그런 경향들은 커지고 있다. 아까 서국경 박사님의 그 발표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이 야권에 있어서는 정당 충성도라든지 당파층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실제 우리 한국 정치에 있어서 전략적 유권자층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걸로 선거판이 흔들리고, 실제 그 사람들은 단순히 선거판만 흔드는 게 아니라 정당에 대한 평판을 흔들죠. 정당이 저 무능한 정당이다라고 하는 평판들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판을 일상적인 지지율,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있는데 2005년 이후로 야권의 정당에서
야권 정당은 계속 열린우리당을 포함해서 20%죠. 계속 20% 미만이죠. 20% 미만이고 진보 정당은 뭐 한 10%대 처음에 한 19%까지 차고 찍었다가 계속 떨어져서 3%, 5% 지금은 뭐 1%대, 2%대 나올까 말까 이런 등등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현상이에요. 지금 10년 된 거라는 거죠. 지금 이제서야 새정치와 안철수하고 민주당이 합친다 그래서 양당 체제가 되어갈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일려 다야 구조에서 사실 선거 때는 조금 양당 우위 체제로 됐다가 아니었다 이렇게 된 거고 그 중에서도 특히나 전략적 유권자층의 핵심을 살펴보면 굉장히 까다로운 유권자들이다 이미 까다로운 유권자들이라는 겁니다. 다 알잖아요. 사실 저는 우리가 보면 볼수록 정당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세상을 더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정당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더 세상을 몰라요. 회사 다니는 분들이 훨씬 더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유권자를 어떻게 설득하고 만나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 유권자들은 다 이렇게 했을 때 뭐가 있고 이렇게 했을 때 뭐가 있고 심지어 보험회사 직원이신 분한테 한번 부탁해 보세요. 이 표를 찍었을 때 나의 보험값이 내릴 수 있느냐 아니냐도 다 계산기를 두들겨 갖고 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 까다로운 사람들 어떻게 챙길 거냐라고 하는 부분, 이게 이제 지금 사실은 정당 정치에서 고민하셔야 할 부분이다. 유권자 중심에 볼 때. 그리고 민생이란 말도 저는 이중적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자꾸 우리는 민생 그러면 막 사회적 약자 보호해주는 그러니까 착한 사람 코스프레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정당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까? 새누리당의 경고하면 어디로부터 나오냐는 거예요. 민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재화 보유층에 대한 손익 챙기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명분과 실리라고 하는 부분이 정당 정치 기본인 건데 그 명분 실리를 어떻게 다 통합적으로 균형적으로 할 것이냐 이 유권자들에게 잘 보이는 사람이 정당 잘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길어지겠습니다만 민주당의 소멸이 의미하는 바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민주정당의 소멸은 제3당 역할에 대한 회의 그리고 크기의 중요성에 대한 재자각 다시 자각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한정당을 키운다라는 것이 비용이 너무나 높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각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정치적 선택 기준으로서의 정당에 대한 회의 이건 무당파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과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인물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재자각 즉 대통령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다 레전드들이에요. 레전드들. 다 한국 사회에 이미 정치를 했든 아니든 간에 정치적이거나 경제적 분야에서 다 성과를 가지고 있는 레전드들입니다. 그러니까 진보 정치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노회찬, 심상정 이 두 분은 계속 약진을 하고 있는 이유, 개별적인 부분. 이것이 무언지에 대한 좀 함의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 안철수 현상도 그렇게 해서 나온 거고, 결국 또 안철수가 독자 청당이 아니라 제1야당의 공간으로 들어간 이유도 그렇습니다. 계산기를 뭐 두드려 봤든 아니면은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했든 간에 한국의 정치 구조, 정당 정치 환경 자체가 그러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80년대 반독재 민주변형 운동 자원의 정치적 총동원 체제가 해체된 겁니다. 이건 아까 서국정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민주화 이전의 리더십, 관계 등등으로는 정당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12년 총선 통합진보당으로 기회를 줬죠. 마지막으로. 그러나 정파연합당으로는 이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 즉 민주화 이전의 그런 정파운동들 이 기반으로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체제 내에 존재하는 것은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다당제적 욕구가 해소되어지는 선거제도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비례대표제가 적다고 하지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뭐 적어 뭐 이런 겁니다. 어쨌든 1인 2표로 해갖고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유권자들은. 체제 내 세력이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보일 때는 냉담한 처우를 하지요. 체제 내 세력으로 인정했는데 자꾸 뭐 이런 북한 문제를 둘러싼 등등. 그래서 헌법안 진보라고 하는 표명도 이 부분에 대해 진보 정치 세력이 자각했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 진보 정당의 길은 이미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정치 환경을 저는 일단 전제하고 정치 여러 활동의 기획들을 세우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꾸 이제 자원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체제 외 정당, 즉 비체제 정당, 반체제 정당 이런 게 아니라면 체제 내 정당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전략을 또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